자, 이제 8쾌를 하는데요. 8쾌의 형성인데요. 자,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놓으면 이것이 뭐냐면요. 무극이라는 거예요, 무극. 옵술 무자에다가 즉 극자죠. 무극하다. 무극이 뭘까요? 극이라는 게 뭐겠죠? 극이라는 것이. 극. 극이라는 것은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경계선. 무국이라는 것은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경계선이. 저를 보면 만민 스님이라고 아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만민 스님이라는 육체와 제가 아닌 뭐 칠판과 뒤에 배경들과 다르기 때문에 저를 아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것은 가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극인데 가르기가 없어. 자,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중심되는 것들이 인식이라는 것을 주로 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론이에요. 근데 주역은 뭐냐면 나와 만나는 모든 현상들을 인지하고 그 현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를 철학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국이든지 태극이든지 양이든 사상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세상을 판단하는 상황이에요. 상황. 주역은 뭐 상수리의 학문이라고 해요. 상이라는 것은 내가 접하는 모든 상황들을 보고, 수라는 것은 그곳의 의미를 읽고, 리라는 것은 처세를 하는 것을 상수리라고 해요. 의미를 읽는 걸 수라고 하는 것이 숫자, 문자, 개념, 그게 다 수입니다. 묘수가 있나, 뭐 하수, 고수 할 때 다 수죠. 그것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떤 현상에서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이제 수고, 그 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 보는 것이 리죠. 다시 한번 보건대 주역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은 상황에 대한 문자들이다. 상황을 어떻게 수로, 표시로, 문자로 할 것인가. 그래서 주역에 나온 모든 언어들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상황들을 적어놓은 것이다. 상황들을. 상황들을. 불교에서 나오는 많은 언어들은 어떻게 인지할 것인지, 어떻게 깨달을 것인지에 대한 언어들이 대부분이죠. 이게 그 언어의 어떤 중심 다르다는 거예요. 불교는 인식적인 언어들이 많다라면은 주역의 모든 언어들은 상황을 적어놓은 상황. 이 동그라미, 무국이라는 상황.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어, 내가 어떤 상황을 접했는데 아직 관심이 없어. 큰 관심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기 전이에요. 이런 거 같죠? 만약 어디를 가셔가지고 한 30명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단체를 만났습니다. 단체를 만들어. 근데 처음 만나면 다 반갑잖아요. 짜증난 사람도 없고 깊은 사람도 없고 그냥 만난 거 아무 의미 없어. 그렇게 아무런 마음 자극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만난 거야. 그 상황 때문에 무국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같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 어떤 힘센 사람, 어떤 잘난 사람, 어떤 사람 예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있겠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 이제 그 부딪히는 것들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게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마음 일어날 때가 이게 뭐겠어요? 일어날 때를 그때 태극이라고 한다. 태극이라는 것은 아직 현상으로 벌어졌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어떤 움직임들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무국을 갖다 현대어로 이야기한다라면은 잠재의식의 상태. 아직까지 분별이
나오지 아니하고 의식이 잠재된 무의식의 상태, 그 상태에서 보여지는 상황들. 그러다가 어떤 그 상황들의 의지, 의미를 붙이는 거죠. 의도 내지는 성향을 일으키면 그때가 이제 태극이 발동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태극이 발동을 하면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뭐겠어요, 이제. 의도가 밖으로 표출이 되면 이제 언어를 붙이게 돼요. 단어를 붙인다고. 좋다, 나쁘다, 훌륭하다, 뭐하다. 분별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저것은 저 사람은 참 잘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잘생겼단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말 말고 다른 모든 언어가 아닌 게 잘생긴 거죠. 이 볼펜이라 한다라면 왜 볼펜이냐? 볼펜이 아닌 것이 볼펜이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볼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볼펜 아닌 걸 볼펜 지칭할 수 없잖아요. 볼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볼펜 아닌 것을 볼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볼펜은 일어나고 볼펜 아닌 건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볼펜이 동하고 볼펜 아닌 건 정하다는 거예요. 동정이라는 거예요. 동하다는 것이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이라는 것이 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양이 그런 겁니다. 동하면 양이고 정하면 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양이라고 하고 양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면은 그것을 문자로 표시한 그걸 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볕양자 양이라 하고 양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간에 끊겨져 있는 선은 음효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컨셉에서 말하면은 표층의식으로 보여지는 세계들. 단어를 붙인 개념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효는 우리 언어입니다. 그리고 음효는 아직 언어가 붙여지지 않은 다른 것들. 그것이 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양과 음으로 구성됩니다. 양은 인식되어지는 것, 음은 인식되지 않는 것들. 자, 무국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는 맺지만 아직 거기에 내가 의미를 붙이지 않은 그냥 순수한 상태가 무국이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 성향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음과 양이 꿈틀거리는 거죠. 음양이 꿈틀거리는 모습이 태극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 한쪽은 양이고 한쪽 음이고 음과 양이 막 꿈틀거리는 모습이에요. 어떤 성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사자가 하는 것과 토끼가 보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 다르잖아요. 꿈틀거리는 것이 그것이 태극이라는 태극 성향들. 거기에서 이제 각자의 개체마다의 그 태극에서 나에게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양이라고 하고 숨겨져 있는 것들 그것을 음이라고 하고 그걸 문자로 해놓으면은 선과 한 선과 두 선인데 한 선을 효라고 하는데 이어져 있으면 양효라고 하고 끊어져 있으면 음효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하나씩 이제 개념 정리하셔야지. 난 지금 본경에 들어가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없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걸 잘 하셔야지 이제 본경에 들어가서 따로 말하지 않아도 쭉 같이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양의라고 그래요. 양의. 양의가 둘 양자에다가
두 개다 그 말이에요. 의가 모양 의자죠. 두 가지 모양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무극이 태극으로 태극이 음양으로 분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림 보이죠? 그림? 이걸 보고 있으면 그 처음 본 사람들은 잔이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혹은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하든지 지금 이 실험 자체를 안 들어본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게 자기 성대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그림 보세요. 그리고 제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사람, 잔, 사람, 잔. 됐습니다. 어때요? 알고 있더라도 제가 잔이라고 발음을 하면 잠재의식에서 잔이 형성돼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면 잔이 사라지고 사람이 튀어나와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내 기분이 달라지면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죠? 이게 처음 봤을 때 아무 관심 없는 상태가 무국이라면 내가 사람의 지금 마음에 관심이 있다라면 사람으로 보일 확률이 많고 잔에 관심만 잔으로 보일 확률이 많아요. 그것이 태극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양의에서 그게 양이라고요. 그리고 잔의 모습은 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향이 잔으로 성이 되면은 잔이라고 말하면 잔이 양이 되고 사람 얼굴이 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그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살면서 똑같은 세상을 다 같은 사람 똑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무구일 때나 똑같아. 근데 태극이 딱 일어나면은 지금까지 본인이 전생에 유년기 때 그리고 조상들이 해왔던 많은 까르마 유전자 정보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성향이 있다면 성향이 호랑이가 보는 성향과 토끼가 보는 성향이 다르잖아요. 호랑이 쫓아오고 토끼는 도망가잖아요. 성향이 그 성향에 따라서 같이 만나는데 한 애는 도망가 한 애는 쫓아가겠다는 행동을 한다고. 쫓아가는 놈 쫓아가는 행위가 양이고 쫓김을 당하는 건 음이라고. 토끼 입장에서는 쫓겨가는 게 양이고 쫓아가는 게 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그 개체가 해석하는 그 상황을 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무극과 태극과 음양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가요? 아시겠죠? 그냥 뭐 저기 역학이라는 것이 뭐 무극, 태극, 음양이 있다더라. 그리 공부를 해가지고는 그건 공부가 아니겠죠. 그러한 철학 사상을 문자로 적어 놓은 것이 무극이나 태극이나 음과 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철학이죠. 이제 양효에서 두 가지로 분할을 합니다. 음효에서 두 가지로 또 분할을 합니다. 자, 분할을 한다는 것은요. 분할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이 한 상황 자체에서도 또한 동하는 것, 정하는 것이 있고 이 정하는 것 안에서 동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음양에서 분할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격이 활달한 사람 그룹이 있고 성격이 차분한 사람 그룹이 있지만 활달한 사람 그룹 중에 더 활달한 사람이 있으면 덜 활달한 사람이 음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봄과 여름은 따뜻하죠. 가을, 겨울은 춥죠. 그래서 봄과 여름은 양이고 가을과 겨울은 음이죠. 하지만 봄과 여름이 있을 때는 여름이 더 양이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요가 분할할 때는 양을 똑같이 적습니다. 이렇게 오늘 잘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입니다. 음이 분할할 때는 밑에가 음이 두 개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양 두 개, 음 두 개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 음에서 다시 음과 양으로 분할을 하고 양에서 또 음과 양으로 분할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사상이라고 해요. 사상. 이재마의 사상의학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그 사상이 인간의 모든 체질들을 이렇게 음양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로 분리시켜서 네 가지의 방식에 따라 사람들을 치료를 한 게 사상의학입니다. 이게 지금 두 줄이잖아요. 이제 두 줄. 두 줄인데 땅이 있고 뿌리가 있고 땅에 있는 줄기가 있다라면은 줄기는 보이지만 땅은 안 보이잖아요. 아까 이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밑에 있는 것이 뿌리고 위에 있는 게 줄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오른쪽 이걸 보면은 이것이 한 위에 것이 지금 양이죠. 그러면은 사상에서 양괴라고 양괴 양. 그리고 자 이것은 양괴입니다. 양괴. 그리고 여기에서는 밑에는 뿌리가 있고 위에가 지금 음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음괴 음괴. 이것은 밑에가 뿌리고 위가 양이 들어있죠. 드러나죠. 그래서 이것은 양괴라고 하죠. 이것은 뿌리가 음이고 위에 들어가니까 음괴입니다. 이것은 음괴, 양괴, 음괴, 양괴. 그래서 괴를 이야기할 때는 제일 위에 있는 것을 밑에 있는 것은 치지 않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 음이냐 양냐 여기 사상에서도 음괴, 양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건 위가 양인데 뿌리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양이다 해서 클테를 이야기해서 태양이라고 태양. 태양인 들어본 적 있죠? 여기 사상할 때 태양인. 클테자 양은 양인데 뿌리도 양이기 때문에 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음인데 밑에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도 음이면 클 텐데 밑에가 양이니까 음이 작죠. 그래 소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음. 음효인데 밑에가 양이기 때문에 소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음께입니다. 작을 소, 그늘음, 소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가 양이니까 뭔 꾀라고요? 양꾀라고. 근데 밑에가 음이니까 양이 극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양이다. 자, 이것은 음꾀죠. 근데 밑에가 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이 극성해요. 그래 태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음. 이게 사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태음과 소양과 소음과 태양이 합해서 사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제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렇게 사상이 되는 겁니다. 자, 사상이 되는 건데, 자, 보세요. 태양을 한번 보세요. 태양을 보세요. 태양을 보면은 밑에도 양이고 위에도 양이고 굉장히 양이 강하잖아요.
이게 태양이고, 태음은 밑에도 음이고 위에도 음이니 굉장히 음이 강해요. 태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태양이 강건하겠죠. 태양의 아까 음과 양요는 그랬죠. 양요는 드러난 것이 음요는 감춰진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태양이 드러난 것이고 태음은 감춰진 것이겠죠. 그러면은 여름이 태양이겠어요? 겨울이 태양이겠어요? 드러난 것이니까 겨울이 태양이겠죠. 겨울이 태양이고 아니 거기 여름이 태양이고 겨울이 태음이겠죠. 자, 그러면은 그 소음이라는 것은 즉 음으로 드러났는데 밑에가 양이야. 그러면은 밑에는 위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밑에가 막 양이니까 위로 막 올라오려고 하겠죠. 이것이 새싹이 트는 모습이에요. 일을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봄이겠네. 그래 봄이라고. 그리고 아침, 낮, 저녁, 밤으로는 아침이라고. 네, 아침. 자, 소양은 뭐예요? 밖에는 드러났죠. 근데 밑에가 드러나지 않았어. 그러면 이 드러난 것이 힘이 약해. 가을. 그래서 모든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 맺고 낙엽이 떨어지는 이제 가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일을 시작하는 모습, 한참 활동하는 모습, 결실기,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당신은 어떤 상태니까 그때는 어떻게 처세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는 문자라요, 문자. 그래서 당신은 지금 활동합니다, 활동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보다 조금 더 미세하게 분류해서 조언을 하기 위해서 사상으로 분할시킨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소음도 2개, 다시 태양도 2개로 분할을 하고 소양도 2개로 분할하고 태음도 2개로 분할을 합니다. 잘 보세요. 자, 태양이 분할한다는 것은 밑에 똑같이 적어야겠죠? 분할하는 거니까요. 여기는 2개를 똑같이 적고요. 이게 지금 태양을 적는, 태양에서 또 하나가 지금 분할 좀 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소음을 적죠. 양음, 소음. 여기는 소양, 양. 여기는 태음. 여기 적고 다시 이 괴들이 다시 음양으로 다시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음이 되고 여기는 양이 되고 음이 되고 양이 되고 음이 되고 양이 되고 음이 되고 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팔쾌라고 해요. 팔쾌. 이것을 팔괘라고 한다. 8가지의 괴다 그렇습니다. 팔괘. 이제 거기 본 것 같죠? 그 태극기에 그려진 것이 뭐가 있어요? 건공감. 이게 건이에요, 건. 그리고 이것이 건이니까 이것이 여름이겠죠? 그래, 곤, 겨울이 여기 있고, 네. 그다음 감, 여기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는 것은 일단 그 사상에서 하는 것이고 가장 양이 많은 상태가 이 건이고 음이 많은 상태. 그 다음에 건국 감리, 그 감이 이제 수입니다. 그리고 리가 불화자, 불 이것이 이렇게 태극기 그려진 것이 이것 4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건공 감리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자, 또 봅시다. 이 괴가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고유 번호. 암기상에 이제 고유 번호가 있어요.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 상태는 이제 구구단 공부하고 지금 더하기 빼기 공부하는 거니까
차근차근 보시고 이제 암기를 이걸 잘 못 보시면 이제 본경에 들어가 대화가 안 통하니까. 제가 본경 먼저 하려다가 본경 먼저 하려다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1번. 자, 여기서 8개 순서.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꾀. 이게 4번 꾀. 이게 5번 꾀. 6번 꾀. 7번 꾀. 8번 꾀라고 해요. 그리고 이름이 있겠죠, 이제. 8꾀의 이름이 있겠죠. 고유 명사입니다. 뭐 만민 스님 하듯이 이름이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하면은 건이라고 해요. 건. 이것은 태라고 합니다. 2번 꾀는. 3번은 이라고 하고요. 4번은 진이라고 하고 5번은 손이라고 하고 6번은 감이라고 하고 7번은 간이라고 하고 8번은 곤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이라고 해요. 자, 이게 8개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리고 이 8개에다가 이해하기 좋게 자연의 비유를 합니다. 이 8개를 자연의 비유를 해서 별명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명을 줍니다. 닉네임. 닉네임. 자연의 비유를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천이라 그래요. 하늘을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건이라는 것은 하늘의 성품을 닮았다. 태라는 것은 연못의 성품을 닮았다 해서 연못 택자를 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는 불을 닮았다 해서 화를 하고요. 진은 우레를 닮았다 해서 뢰라고 하고요. 소는 바람을 닮았다 해서 풍이라고 하고요. 감은 물을 닮았다 해서 수라고 하고요. 간은 산을 닮았다 해서 외산자라고 하고요. 고는 땅을 닮았다 해서 땅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한 번 쓰는 것이 아니고 구구단에서 쓰는 것처럼 항상 상용하는 주역하는 사람 상용하는 문자니까 이것은 암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괴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주역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건천이라고 해요. 일건천. 일건천. 이걸 보면 이태택이라고 하고 이 괴를 보면은 삼이화라고 해요. 이 괴를 보면 사진뢰라고 하고 이 괴를 보면 오손풍이라고 하고 이걸 보면 육감수라 하고 이 괴를 보면 칠간산이라고 하고 이 괴를 보면 팔곤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치 뭐 3 더하기 4 할 때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는 암기사항이고 더하기라는 것도 암기사항이듯이 일건청, 이태대, 3이야, 사질레,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것을 그냥 사용하는 언어니까 이것은 뭐 암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가 아니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다음 시간 제가 뭐 이제 시험을 안 보겠지만 본인을 위해서 이제 그것이 숙달이 안 되면은 이게 못 알아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많이 그 되새김질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봅시다. 여기 보면 그 사상
사상을 보면 밑에가 뿌리고 위가 줄기라고 했죠. 위에가 보이는 것이고 밑에는 안 보인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가 마음, 마음이라고. 마음, 마음이라고. 위에가 그 몸, 사람의 몸. 나타나는 행동들, 말 행동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은 마음도 강성하고 행동도 강성한 상황이 지금 이 태양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음은 마음은 강성한데 아직 행동은 얌전해. 그러니까 언젠가는 마음이 강성하니까 곧 씨앗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봄이지. 그래 봄이죠. 네. 아이고야. 제가 말했나요? 음성 안 해놔서 죄송합니다. 아니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밑에가 음이고 위가 양이라는 것은 밑에가 이렇게 마음가짐은 아직 고요해. 근데 위에는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일 진행이 이제 끝나겠죠. 행동은 하는데 마음은 그만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는 있지만 진행 안 되니까 마무리할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마무리할 단계 딱 보면 저 사람 지금 소양이네 라고 딱 보여야 돼. 어떤 상황을 보고 괴가 나오는 거예요. 자, 태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도 동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아. 그냥 조용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쉬고 있는 이제 이보 전질과 일보 후퇴의 상황이에요. 이게 사람 마음이나 어떤 일하는 상태나 모든 것들에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해야지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밑에가 이걸 제일 밑에 효를 갖다가 1효라고 하지 않고 처음 초를 써 초효라고 초효. 이걸 초효라고 합니다. 초효. 그리고 두 번째 효를 이제 2효라고 해요. 아시겠죠? 여기는 초효, 이건 초효. 두 번째 효를 2효. 세 번째 효를 3효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초효가 동해철학에서 체라면 2효가 뭐겠어요? 용이라고 용. 채용 들어본 적 있죠? 채와 용. 여기서 채가 뿌리고 용이 줄기겠죠. 채가 마음이고 용이 행동이겠죠. 그렇게 봐서 저 사람의 이 상황을 사상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양으로 한다라면은 활동하고 있으면은 양효고, 활동 안 하면 음효고, 사상을 본다라면은 이렇게 더 분할시켜 가지고 체와 용이 음양으로 봐서 네 가지로 또 상황 볼 수가 있고. 그러겠죠? 자, 8쾌는 초효가 체, 2효가 상, 3효가 용입니다. 체, 상, 용입니다. 세상용, 저랑 같이 불교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자,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체입니다. 체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른들이 볼 때는 이것은 볼펜이죠. 볼펜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게 상입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사용을 하면 그게 용이라고요. 근데 어린아이가 봤어. 어린아이가 이걸 보면은 이거 체입니다. 체. 근데 이것이 장난감이라고 봤어. 장난감으로 이름을 지었어. 그 아이에게는 장난감이라는 그 개념이 상이에요. 그리고 장난감으로 사용을 하면 그게 용이라고. 아시겠죠? 8쾌에서는 사상에서는 밑에가 체고 위가 용인데 조금 더 분할을 시키면 가장 밑에가 체가 되고 두 번째가 상이 되고 위에가 용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건천은 봐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가장 뿌리된 어떤 신념 체계, 신념, 믿음, 알미라는 거죠. 두 번째, 상이라는 것은 이제 개념 붙이는 거니까 어떤 성향이면 성향. 나의 의지대로 개념 붙이는 거죠. 놀고 싶은 장난감으로, 쓰고 싶은 볼펜으로 내 의지에 따라서 개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 의도, 성향 이런 거죠. 용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똑같죠? 표현하는 거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것이 용이잖아요. 자, 일건천을 한번 보자. 일건천을. 내 마음 신념 체계가 강성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내 개념 붙이고 어떤 의지가 강성하죠. 그리고 표현도 강성하죠. 이런 상황일 때 일건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괴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야. 무조건 돼.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상을 딱 하고 있으면은 그 될까요 안 될까요 물었는데 이런 상황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무조건 됩니다라고. 왜?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 신념이 뚜렷하고 근데 의지가 뚜렷하고 행동이 뚜렷하다면 안 될 리가 없어. 안 될 것 같으면 뭐가 부족해. 그걸 점친다고 하는 건데 그 상황을 보고 미래까지 보는 거예요. 씨앗을 보고 미래까지 보는 거야. 그 통찰이지, 통찰. 근데 이제 천박하게 이야기하면 그 점쟁이다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현재를 보면 과거를 하고 현재를 미래까지 통찰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 점을 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이 믿음 체계는 강하죠. 신념이 강해. 근데 내 의지도 강해. 근데 아직 활동하지 않아. 이때는 이태택은 뭐라고 하냐면은 연못이에요. 연못. 연못이라는 것은 땅이 있으면 많은 물들이 들어와서 담을 수 있는 거야. 왜? 1호와 2호가 양이니까 자신만만해. 능력이 있어. 자신만만한데 밖으로 좀 겸손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때는 큰 그릇이 사람들을 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일은 하지 않지만 일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자, 신념 체계가 강성해요. 근데 의지가 약간 약해. 근데 드러낸 지금 행동은 하고 있어. 이 상태입니다. 자, 내가 뭘 해야겠어. 근데 지금 내가 어떤 성향들을 갖다 표출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일은 하고 있어. 이걸 뭐라 그래요? 화내는 모습이라고. 신념은 뚜렷해. 그리고 하고 있어. 근데 성향이 아직 불안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것이 화를 내는 모습이라고. 화를 내는 모습이라고. 이 중간의 음이 양으로 바뀌면은 중천근의 마음가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천근에서 이효인 어떤 의지가 꺾이면 화가 나. 의지가 꺾이면. 뭔 말인지 알겠죠? 이 화가 난 상황에서 의지가 수리가 되면 중천근가 또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사질례를 본다는 밑에가 신념이 양이고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행동도 안 해. 이때는 뭐냐면은 아까 그 소음 이야기를 해줄 때처럼 모든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신념이 작용하니까 지금 새싹이 돋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면은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이제 하시면은 성취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직은 아니지만은 지금 봄에서 지금 새싹이 돋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준비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손풍이에요, 이제. 근데 신념이 약해. 신념이 약한데 지금 성향과 행동은 하고 있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 어떤 신념이 없다니까? 신념이 없는데 내 어떤 의지는 강하고
그리고 뭔가 표현도 막 하고 싶어. 어떤 상황일까요? 강력하게 직장 구하러 다닐 때, 강력한 마음으로 집 보러 다닐 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바람풍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바람 불듯이 뭔가를 막 하려고는 그러는데 뿌리가 약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통과식 서가수 가는 거야. 그런 모습이 이제 바람이야, 바람. 바람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신념은 약한데 성량과 내 어떤 의지는 강성하고 행동은 강성해. 하지만은 내가 아직 뭘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는 거야. 집 보러 다니고 저기 직장고로 다니는 그런 모습이야. 방황하는 모습. 방황은 하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뭔가 열정은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 모색하는 모습, 그것이 바람이다라고 주역한 사람들 비유를 해놨다. 바람이라고 것이. 자, 육감수를 봅시다. 밑에가 신념이 음이고 의지는 강성해. 근데 표현을 하지 않아. 이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여행 가방 짊어지고 집을 떠나서 가슴이 아파서 지금 여행 떠나는 거야. 그래서 수가 있으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러는 것이 내 의지와 표현을 하지는 않는데 중간에 이 의지만 강성하다는 거죠. 신념도 없고 행동도 하지 않는데 의지만 강성하니까 그냥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그걸 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칠간사는 뭐예요? 신념도 약해, 의지도 약해. 하지만 표현을 하고 있어.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전혀 변화를 하지 않겠죠. 이제 신념도 의지도 없이 그냥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산이라고 해. 우뚝 서 있는 산이라고. 칠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의 비유를 해. 그 다음에 자 8군일 봅시다. 신념도 유약해, 의지도 하지 않아, 행동도 하지 않아. 조용히 있는 아주 조용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그런 덕을 갖춘 팔곤지라 그래요. 그래서 일건청 이태대 삼위하 사질내 오선폰 육감 칠간산 팔곤지가 무국에서 태극으로 태극에서 양으로 양의 사상 8km 분화되는 모습 아시겠죠? 괴의 종류 1번 소성괴라는 거죠. 소성괴. 닭을 소, 이룰 성, 거를 괴, 소성괴입니다. 소성괴라는 것은 세효, 효가 3개죠. 세효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괴를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8쾌죠, 8쾌. 네, 8쾌. 그래서 소성괴는 주역에 총 몇 개? 8개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든다라면은 밑에가 양이고 초효가 양이고 2효가 음이고 3효가 양이면은 이것을 이괴라 한다. 이름이 숫자는 몇 번이었죠? 숫자가 오늘 대답할 수 있으면 천재고 3번. 그리고 자연하면은 화, 삼위화죠. 삼위화. 삼위화. 예.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쭉 나와야 돼 이제. 두 번째 대성계가 있습니다. 큰 대자, 이룰 성자, 그다음에 걸 괴자, 대성괴. 이것은 6 효의 6층 구조입니다. 이것은 소성괴가 겹친 거죠. 소성괴의 2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소성괴가 위아래로 붙은 것이 이제 6효겠죠. 6효. 6가지 효겠죠.
총 몇 개겠어요? 66은 총 66이 아니고 총 8개가 8개니까 이제 8개가 위아래로 붙으면 88에 64개. 64개. 총 64개의 괴가 있다. 8 곱하기 8. 그러면은 효는 몇 개겠어요? 효. 64괴가 6효가 있죠. 그러면 382개. 384개. 84개. 384효. 그래서 주요 공부한다는 것은 384가지의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주역입니다. 아시겠죠? 양이라고 한다면 2개 상황이네. 그 2개 상황 정도가 아니고 384가지로 상황을 나눠서 거기에 대한 상황을 연구하는 게 주역 공부하는 거예요. 공자님이 위편 3절을 한 그것이 384가지 그것 연구한 것이 그렇게 말년에 50 넘어가지고 그 주역을 연구했던 것이 384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세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바른 삶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완벽히 안다는 건 성자고요. 조금씩 같이 더불어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분리시켜 놓고 어떻게 공자님이나 선현의 그분들의 글을 참고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불자라는 8정도를 이 상황에서 8정도를 바르게 말하 바르게 행동한 것이 어떤 것일까를 같이 상의하고 다듬어 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든다라면 자, 밑에가 양, 2요, 초요 2요가 양, 3요가 양, 4요가 양, 5요가 제일 위에는 6효라고 하지 않고 상효라고 해요. 윗상자 상효.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에가 뭐예요? 화죠, 화. 밑에가 천이죠. 그래서 이것은 화천대육계라고 합니다. 화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화천대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성계를 공부를 했는데 이 대성계 64쾌를 보고 64쾌의 큰 상황을 보고 거기에 384가지 작은 상황들을 보는 겁니다. 총 모든 현상들을 64가지의 큰 상황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6가지의 경우의 수를 놓고 처세를 연구하는 거예요. 크게는 64가지로 분류시킵니다. 작게는 384가지로. 이것이 공부하는 주역의 큰 틀의 전부입니다. 처세를 익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것인가? 그래야지 그것이 정의로운가? 그걸 연구를 이제 저하고 계속 공부하신다라 평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성계, 대성계 아셨으니까 이제 선천팔괴. 자, 중국 고대 한 BC 한 4000년쯤 되는데 그때는 정확히 역사가 없으니까 저기 황하 문명이 한 BC 한 5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 고대에 복희씨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중국 고대에 하수에서 지금의 황하에서 용마부도가 출현합니다. 용마부도. 부는 등질 부자입니다. 등에다 뭘 지다 할 때 질 부자. 용마부도가 출현합니다. 용이라는 것은요. 머리가 용이고 몸통이 말로 생긴 동물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설적인 동물이죠. 용마 그 등에다가 이게 질부죠. 그 그림이 있는 상태로 출현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안 봤지만 이제 용마부도라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도.
하수에서 나온 용마부도의 그림이다 해서 이걸 하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복희 씨가 옛날에 사망오제의 황제입니다. 복희 씨가 그걸 봤어요. 희자가 어려워요. 제가 좀 크게 쓸게요. 희자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길게 빼고 이렇게 벼화들 쓰고요. 밑에다가 이해내를 쓰고 이걸 이 창괄을 이렇게 쓰면 복희인데 어려워요. 어렵네 진짜. 어려워서 제가 크게 쓴 거예요. 음. 복희 씨가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을 만물의 생성 원리를 깨닫습니다. 만물 모든 존재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거기 모든 만물의 생성 원리를 깨달은 걸 뭐라 그래요? 연기의 이치를 보는 거죠. 이게 그 컨셉이 달라요. 이제 컨셉이 동양철의 컨셉과 불교의 컨셉이 달라요. 이게 불교는 인식론적으로 설명되고 이건 존재론적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만물 생성의 원리를 깨달아 선천팔계를 만들었다. 자, 프린트 보시면은 이것이 하도죠, 하도. 이것이 하도고 이것이 이제 그 하도로 나오는 이제 그 수로 환산한 거고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선천팔계가 하도를 보고 복희 씨가 통찰을 해서 8쾌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이것이 만물의 생성 원리로 되어진 것입니다. 생성 원리로 되어진 것이다. 그 정도만 오늘은 인지를 하시고요. 자, 네 번째 후천팔쾌 위후자 하늘천자 팔쾌 중국 고대의 낙수입니다. 떨어질 낙 물수 낙수에서 지금이 어딜 것 같아요? 지금의 황하의 지류입니다. 황화에서 나온 작은 지류에서 신구배문이 출현합니다. 신구배문. 진짜는 신령스럽다라는 말이에요. 구는 거북이 구 그렇습니다. 거북이 구자도 되게 어렵죠. 네. 되게 어려우니까 그런 줄 알고 그리세요. 네. 신구 배문. 신구라는 것은 신령스러운 거북이라는 거예요. 그 거북이 등에 배는 등대장이다. 그 거북이 등에다가 그러한 무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 배문 출현 이것을 낙서라고 합니다. 낙서. 낙서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진 건데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토대로 해서 문왕이 이분의 이제 탄생 연도는 있어요. BC 1152년생입니다. 1152년. 문왕이 이 그림을 보고 만물의 조화의 원리를 깨달아 후천팔쾌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도 기억하시고요. 하도 낙서입니다. 그리고 하도를 통해서 되어진 괴가 복희 씨라는 분이 선천팔계를 만든 것이고요. 문왕이라고 하는 낙서를 문왕이 후천팔계. 그래서 후천팔계를 만든 거고요. 선천팔계는 만물의 생성 원리를 통찰해서 해놓은 것이고 후천팔계 만물의 조화의 원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도의 도자와 낙서의 서자를 합해서
우리가 지금 도서관 그러는 거예요? 스님, 예. 저기 하도에 예. 그림에 보면 음. 그 1, 2, 3, 4, 5, 6, 7, 8, 9 있고 10은 없어요. 근데 하도 상생순환에 보면 토의 가운데서 5하고 10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도 그러면 10이 없어요. 아, 그리고 거기 네, 저기 그리고 또 음. 그 검은 점이 있고 그냥 이렇게 은과 그 검은 점과 흰 점은 서로 그 음과 양의 차이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검다른 것은 수기운을 거기 말해서 그 음을 이야기하고 하얀 네, 점은 밝음을 해가지고 여기 양을 양, 상징해서 네, 이렇게 네, 그 하얀 점들은 양이고 네, 점들은 음이고요. 그리고 네, 그 하도에서 네, 그 중앙에 거기 5개 양이 있잖아요. 거기 네, 위에 5개, 밑에 5개 거기 그 검정점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게 10이에요, 10. 합쳐서 숫자 10. 합해서 네, 네. 10, 그래서 네, 네, 그래서 5만 있어가지고, 어, 네, 양쪽으로 더하니까 그래서 10. 하도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어서 다 합해서 네, 하도에서는 55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네, 그게 그 선천수가 이게 하도가 선천이고 낙서가 네, 후천이에요. 근데 그 후천인데 낙서의 수는 10이 감춰졌어. 어, 감춰져서 낙서의 수는 그 45예요. 거의 45. 낙서에는 10이 없어요. 네, 예, 이게 없네요. 낙서에는 10이 그 감춰진 거죠. 네, 왜 어, 감춰졌어요? 그 자세히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이게 아이고. 아, 네, 아는 걸 안다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네, 이게 네, 맞는 거고 이게 또 한 가지가 그 네, 선천이 뭐냐면은 성장기 성장기, 그리고 후천이 뭐냐면은 그 이제 성인식이 끝난 사람 네, 성인식 하기 전까지가 선천이고 네, 성인식 하고 나서 후천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 저기 어린애들이 잘못하면은 교도소 잘 안 보내잖아요. 왜 그렇죠. 성장기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성인 대 잘못하면 바로 교도소 보내잖아요. 네, 이게 성장기 때 되어지는 이치가 있고 음, 성숙기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 이치가 있는데 성장기 때의 이치가 하도고 이게 네, 선천팔계고 완숙기 때 이제 어른이 되어서 되어진 것이 네, 후천팔계입니다. 네, 이제 거기 이런 큰 틀, 이런 이제 그 큰 틀 정도로 이제 다 아는 것인데 역학 주역 전공자들도 그 하도와 낙서를 갖다가 명쾌하게 꿰뚫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왜 10이 감춰졌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많은 학설들이 있겠지만 내 자신을 설득할 만한 지금 제가 통찰은 아직 안 됐어요. 음. 그래서 근데 지금 어쨌든 네 스님 저기 뭐야 앞에 하도에서는 서로 상생의 그림이고 음, 뒤에 이제 상극은 하도에서는 후천에서는 상극으로 그림이 묘사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어. 그러니까 커가는 서로 관계는 상생이고 이제 이렇게 장년 완숙이 되면 서로 상극이 되는가요? 뭐 이게 거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 그 어렵네요. 극이라는 어,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네, 는 상생이라는 것은 성장기라는 것이고 네. 상극이라는 것은 균형을 맞추는 균형. 아. 극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네네네. 사람이 그 중력이 없어 버리면은 위 음, 하늘도 높이 올라가 버리면 사람이 다 터져 버리잖아요. 그쵸, 그쵸. 기압과 중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균형을 맞춰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장기는 꽤 크는 거지만 음, 완숙기 때는 이제 극이 이제 여기 극이라는 것이 네, 뭐 견제, 네, 견제 그런 의미예요. 견제. 네, 견제, 네, 네. 이게 상극이라는 것이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근원이 되겠네요. 이 하돈 낙서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들은 이제 그 봉경에 들어가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학구열이 엄청 나가지고 오늘 이것은 약간 그 그림만 소개하고 말려고 해서 지금 시간이 필요한 건데요. 어쨌든 아주 기쁩니다.